빨리 가요.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됐어요. 빨리 가요.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종업원은 묵직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말투는 갈리시아 지방 억양이 너무 거세 사납거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색하고 말할수록 오히려 부드럽게 들렸다. 대부분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겉으로 무뚝뚝하게 행동할수록 마치 보이지 않는 파리가 간지리기라도 하듯 윗입술이 살짝 떨리곤 했다. 원하신다면 책이라도 놓고 갈까요? 됐어요. 가져가요. 마르틴 마르코는 헤어진 바지와 낡은 재킷을 입었다. 창백한 얼굴에 뼈와 가죽만 남은 그는 때에 절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은 잿빛 모자에 손을 가져다 대며 종업원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됐어요. 빨리 가요. 여기엔 다시는 오지 마요. 마르틴 마르코는 종업원을 바라보았다. 뭔가 멋진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 저를 친구로 삼아주세요. 그래요. 이 신세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마르틴 마르코는 금속대 안경을 고쳐 쓰더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디근 아가씨가 옆으로 지나갔다. 안녕. 아가씨는 잠깐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젊고 활기찬 아가씨였지만 옷은 그리 잘 입은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인용 모자를 만드는 직공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외모가 조금 특이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좋은 유모로는 파스 출신을 치고 훌륭한 요리사로는 비스카야 출신을 치듯이 옷을 잘 입고 어디에 데려가도 좋을 만큼 예쁜 여자들은 대부분 모자 만드는 직공들이었다. 마르틴 마르코는 번화가인 산타 바르바라 거리로 향했다. 종업원은 잠깐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다가 문을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돈 한 푼 없이 돌아다니다니. 사람들은 외투로 몸을 감싸고 추위에 쫓겨 종종 걸음을 쳤다. 커피를 마시고 돈을 치르지 못한 사람, 바로 마르틴 마르코는 병 걸린 아이처럼 도시를 바라보더니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질러 넣었다. 광장 불빛은 금방이라도 덤벼들 듯이 타올랐다. 돈 로베르토 곤살레스는 두툼한 회계장부에서 고개를 들며 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3두로만 가불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이 제 아내 생일인데. 주인은 좋은 가문 출신이었다. 그도 동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암거래를 했지만 맺고 끊는 데가 분명하고 야무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지요. 나한테 마찬가지니까요. 감사합니다, 라몬씨. 빵집 주인은 주머니에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두툼한 지갑을 꺼내 로베르토에게 5두로를 건네주었다. 곤살레스, 나는 당신이 일해준 것에 대해 정말 만족해요. 회계장부도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2두로를 더 줄 테니 아이들한테 과자라도 사주세요. 라몬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머리를 긁적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파울리나에겐 아무 말 마요. 걱정 마세요. 돈 로베르토는 구두코를 바라보았다. 별건 아니지만 알겠지요. 당신이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라는 건 나도 잘 알지만 자칫 잘못해서 말이 새어나가면 마누라와 보름은 티격태격해야 하니까요. 알다시피 주인은 나지만 마누라들이 어떻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잖아요. 걱정 마십시오. 그나저나 정말 매우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게요. 돈 로베르토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감사합니다. 뭘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빵집 주인 말이 로베르토 가슴에 와닿았다. 빵집 주인이 조금만 더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더라면 회계 일을 공짜로 해주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을 것이다. 라몬 씨는 50살에서 52살 정도였다. 멋진 콧수염을 기르고 안색이 불구스레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사람이었다. 새벽녘에 일어나 적포도주를 마시고 가정부의 등을 살짝 꼬집기도 하며 나이든 직공처럼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
20세기 초 그가 처음으로 마드리드에 왔을 때에는 구두가 다를까봐 구두를 벗어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였다. 그렇지만 그의 경력은 5줄이면 충분했다. 8살 아니면 10살 때 마드리드로 와서 빵집에 취직해 21살에 군대에 갈 때까지 동전 한 입 쓰지 않고 몽땅 저축했다. 빵과 물만 먹고 잠은 계산대 바닥에서 새우잠을 잤으며 여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입대할 때 우체국에 저금해 두었다가 제대할 때 찾아서 빵집을 하나 인수했다. 지난 12년 동안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24,000 레알을 모았는데 거의 하루에 1페세타씩 모은 셈이었다. 군대에서 읽고 쓰고 세마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동정을 잃었다. 빵집을 차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12이나 두었다. 달력을 사 멍하니 시간의 흐름을 바라보기도 했다. 고대 부족장들의 삶은 아마 라몬 씨의 삶과 상당히 유사했을 것 같았다. 종업원은 카페에 들어섰다. 그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길거리의 추위 탓에 목구멍 깊이 자리 잡은 가래를 뱉어버리고 싶었던지 작은 소리로 연신 기침을 해댔다. 몇 차례 기침을 하고 나니 비로소 말하기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이마가 지끈거리는 것과 도냐로사 코 밑에서 가는 솜털이 음란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 느꼈다기보다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리 와봐. 종업원은 여주인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한 방 먹여줬어? 그럼요, 사장님. 몇 대나 갈겨줬어? 2대요. 어디를 걷어찼는데? 되는 대로요. 참, 다리를 걷어차줬어요. 잘했어. 그런 거지들은 혼 좀 나야 해. 종업원은 등골이 오싹했다. 만일 그가 성질이 꼬장꼬장한 사람이었다면 여주인의 목을 졸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그는 성격이 그리 모질지 못했다. 여주인은 속으로 잔인한 웃음을 지었다. 남들의 고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법이다.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빈민가를 찾기도 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더러운 담요를 둘둘 말고 있는 폐병 환자에게, 앙상한 뼈에 배만 불룩 튀어나온 아이에게, 11살에 벌써 아이 엄마가 된 어린 소녀에게, 가래톳이 생긴 40줄의 장녀에게 쓸데없는 물건들을 선물로 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냐로사는 그런 부류에도 들지 못했다. 그녀는 침실에서 느끼는 짜릿함을 더 즐기는 그런 인간이었다. 돈 로베르토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동전 한 푼 없이 아내의 생일을 맞이할까봐 내심 걱정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말이다. 내일 필로에게 사탕을 사줘야지. 필로는 정말 어린애 같은 존재야. 6살 먹은 어린애 같은. 10페세타로는 아이들에게 뭘 좀 사주고 나도 술 한잔하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공이니까 6페세타면 괜찮은 공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돈 로베르토는 즐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머리를 굴렸다. 그의 머리는 여러가지 멋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빵집 창문에서 유리창과 나무틀 사이로 귀청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싸구려 플라멩고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노래하는 사람이 여자인지 사내아이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돈 로베르토는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펜대로 입술을 긁적였다. 맞은편 보도에 있는 술집 문 앞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목청을 높였다. 남의 빵을 얻어먹으려는 불쌍한 사람은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 살피느라 다른 사람 얼굴만 쳐다보네. 꼬마아이는 술집에서 던져둔 동전 한 입과 올리브 몇 개를 잽싸게 주었다. 그 아이는 까무잡잡한 얼굴에 바싹 마르긴 했지만 곤충처럼 재빠르게 움직였다. 또한 맨발에 가슴도 드러내놓고 돌아다녔는데 나이는 5살 정도 먹어 보였다. 꼬마아이는 흥을 돋구기 위해 손뼉을 치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혼자 노래 부르며 돌아다녔다. 돈 로베르토는 창문을 닫고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이를 불러 동전 한 입이라도 줘야 하나 싶어 그는 망설였다. 그럴 필요 없어.
선심 쓰려던 생각을 억누르자 그의 낙천적인 기질이 되살아났다. 그래, 사탕을 몇 개 사자. 필로는 정말이지 어린아이 같으니까. 돈 로베르토는 주머니에 오도로나 있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로베르토, 이건 역시 사물의 어두운 면을 보려는 기질 때문이겠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겁먹은 듯 소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마르틴 마르코는 사가스타 거리에 있는 세면기 가게 진열장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가게는 보석상이나 커다란 호텔 이발소처럼 번쩍거렸다. 번쩍이는 수도꼭지, 매끈매끈한 도기, 티 하나 없이 깔끔한 거울,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에, 아니 낙원의 세면기 같았다. 하얀색, 푸른색, 진홍색, 노란색, 보라색, 검은색, 온갖 색깔 세면기들이 다 있었다. 멋진 착상이군. 반짝이는 팔찌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욕조도 있고 자동차 운전장치처럼 조작 레버가 달린 비데도 있었다. 뚜껑이 2개 달린 볼록한 곡선 모양 변기도 있었다. 작고 우아하게 생긴 변기물통도 있었다. 여기에다 그가 팔꿈치를 기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뿐만 아니라 엄선한 책들, 즉 아름답게 장정한, 특히 변비 같은 병에 걸렸을 때 읽을 법한 헬덜린이나 키츠, 그리고 발레리 시집들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설사할 때는 루벤 다리오나 말라르메가 어떨까. 젠장, 지저분한 생각뿐이군. 마르틴 마르코는 변명이라도 하듯이 빙그레 웃음을 짓더니 진열장 앞을 벗어났다. 삶은 다양해. 누군가 편하게 똥 누기 위해 쓰는 돈으로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참 웃기지. 편안하게 똥 누는 사람을 줄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기 위해 전쟁이라도 한판 일어나야 할 텐데. 하긴 더 황당한 것은 누구 하나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과 지식인들조차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카페에서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게 아닐까. 젠장, 한심하군. 마르틴 마르코는 사회가 걱정스러웠다. 그렇다고 별다른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회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가끔 이렇게 투덜대곤 했다. 가난한 사람과 돈 있는 사람으로 양분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면 좋을 텐데.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중간 정도로 말이야.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사회를 개혁해야만 해.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책임질 위원회도 만들어야 하고, 이 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십진법을 가르치는 것 같은 간단한 일을 맡겠지만 점차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을 거야. 기존 도시를 모조리 다 부숴버린 다음 모두에게 똑같은 집을 새로 지어줄 수도 있을 거야. 다시 말해 난방장치도 잘 되어 있고 거리도 반듯반듯한 멋진 새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어. 돈이 좀 많이 들기는 하겠지. 하지만 은행에 충분한 돈이 있잖아. 마누엘 실벨라 거리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르틴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걸 불현듯 깨달았다. 망할 놈의 세면기. 거리를 건너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그를 밀어붙일 뻔했다. 바보 같은 놈, 금방 가석방 된 놈 아니야? 마르틴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이봐. 자전거 탄 사람은 고개를 돌리더니 잘 가라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어떤 남자가 신문을 읽으며 고야 거리에서 걸어 내려왔다. 당신 영혼의 양식을 이라는 간판을 내건 조그만 서점 앞을 막 지나가다가 그는 젊은 아가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파코씨.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아, 너로구나. 어딜 가니? 집에 가요. 시집간 언니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 좋았겠구나. 남자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넌 애인 생겼니? 하긴 너 같은 아이한테 애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소녀는 깔깔거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만 가볼게요. 급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거든요. 그래? 잘 가렴. 길 조심하고 마르티를 만나거든 내가 11시쯤 나르바에스 바에 있겠다고 전해줘.
예. 아가씨는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 사이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파코의 눈길이 뒤쫓았다. 꼭 암사슴처럼 걷는군. 파코는 어떤 여자건 예쁘게 봐주었다. 여자를 밝혀서 그런지 아니면 감상적인 성격 탓인지 잘 모를 일이었다. 방금 인사를 나누었던 여자는 분명 예쁘다고 할 만한 여자였지만 설령 그녀가 예쁘지 않았더라도 그는 똑같은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파코에게는 모든 여자가 다 미스 스페인감이었다. 정말 암사슴이야. 남자는 돌아서면서 1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턱이 접히는 것을 보이기 싫어 검은 비단 리본을 언제나 목에 감고 다니셨다. 풍채가 좋아 누구라도 한눈에 그녀가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파코 할아버지는 후작 출신 장군이었는데 부르고스에서 권총으로 결투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진보 의원이자 비밀결사 회원이었던 돈 에드문도 파예스 파체코라는 사람에게 목숨을 잃었다. 면 코트 아래 아가씨의 가슴이 볼록하게 솟아있었다. 그녀가 신고 있던 신은 벌써 모양이 일그러졌다. 푸른 빛에 밤색이 뒤섞인 맑은 눈은 어딘지 혼혈 같은 느낌을 주었다. 시집간 언니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후후 파코야, 넌 시집간 언니가 누군지 알기나 하니? 돈 에드문도 파예스 파체코는 엄청난 재난이 닥쳤던 해 알메니아에서 천연두에 걸려 죽었다. 아가씨는 파코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줄곧 그의 눈만 바라보았다. 어떤 여인은 다 떨어진 누더기에 아기를 둘둘 말아 안고서 구걸을 했고 또 다른 뚱보집시 여인은 복권을 팔았다. 연인들 몇 쌍은 싸운 추위와 차가운 바람에 맞서 서로 손을 맞잡고 따뜻하게 비비며 사랑을 나누었다. 셀레스티노는 술집 뒷방에서 텅 빈 술통으로 둘러싸인 채로 중얼거렸다. 셀레스티노는 가끔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그래서 젊었을 적부터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되물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잣말을 한 것뿐이에요. 얘야, 혼잣말을 그만두렴. 미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셀레스티노 어머니는 파코 어머니와는 또 다른 부류였다. 절대로 주지 않겠어. 그것을 산산조각 내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내놓을 순 없어. 누구라도 적당한 값을 치러야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가져갈 수 없지. 나는 누가 날 건드리는 걸 원치 않아. 아무도 내 물건을 빼앗아갈 순 없다고. 이것이 바로 장사치들을 착취하는 거야. 의도가 있건 없건 말이야. 물론이지. 끝까지 남자답게 살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도둑질 하려면 시에라 모레나 산맥에나 가라지. 셀레스티노는 틀니를 끼며 마룻바닥에 거칠게 침을 뱉었다. 그래, 잘 될 거야. 마르틴 마르코는 계속 길을 걸었다. 자전거 탄 사람과 있었던 일은 금방 잊어버렸다. 파코가 지식인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 그렇지만 절대로 그럴 리 없을 거야. 파코는 군뱅이 같은 놈인데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지. 풀려나온 뒤로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새끼 비둘기처럼 빈둥거리고만 있으니. 예전엔 가끔 씨나부랭이라도 끼적였는데 지금은 그저 저 모양이니 타일러 주는 것도 더는 지쳤고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지. 빈둥거리기로 했다면 빈둥거리라지. 마르틴은 부르르 떨었다. 알바레스 킨테로 형제 거리 모퉁이에 있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20센티모어치 군밤 4개를 샀다. 입을 크게 벌린 지하철 입구가 마치 치과의자에 앉아 입을 벌린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입구는 자동차와 트럭들을 삼켜버리라고 만들어진 것 같았다. 마르틴 마르코는 난간에 기대 군밤을 먹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는 가스등 불빛에 비친 도로 표지판을 읽어 내려갔다. 알베레스 킨테로 형제는 확실히 운이 좋았어. 저기 저렇게 서 있으니 말이야. 그 명성은 시내 한복판의 거리 이름으로 남았고 더욱이 레티로 공원에는 동산까지 있으니 누가 비웃을 수 있겠어. 마르틴은 야릇한 존경심을 느끼며 보수적인 생각에 빠져들었다.
굉장하군. 그렇게 명성이 높은 걸 보면 뭔가 이루긴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건달이 어디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서 스스로에게 반대하는 생각의 파편들이 나방처럼 날아다녔다. 그래, 스페인 영국의 한 시대, 모든 것을 갖추려고 했던, 그리고 결국 갖추어낸 시대, 안달루시아 지방 풍속을 충실하게 반영한 영국. 이 모든 점에 정감이 느껴진단 말이야. 변두리와 관계를 맺는 것 같기도 하고, 적십자 모금 운동과 연계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어쩌겠어.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저기 저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하느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마르틴은 시적 가치를 엄격하게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논리정연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괴로웠다. 다 똑같아. 모든 게 엉망이야. 군밤 2개는 이미 차갑게 식었고 2개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파블로 알론소는 사업을 할 만한 근대적 감각을 지닌 어찌 보면 운동선수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젊은이였다. 그는 보름 전부터 라우리타라는 아가씨와 가깝게 지냈다. 라우리타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라가스카 거리에서 수의로 일하는 사람의 딸이었다. 그녀는 19살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놀러 나갈 때도 동전 한 입 지녀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핸드백을 살 50두로는 당연히 생각도 못할 금액이었다. 그녀는 우체부인 애인하고 어딜 가본 적도 없었다. 이제는 추위에 떨며 로살레스 거리를 배회하는 건 진절머리가 났으며 그녀의 손가락과 귀엔 동상 걸린 흔적도 있었다. 올리브 기름을 대주던 사람이 그녀의 친구 에스트레아에게 메넨데스 펠라요 거리에 방을 하나 얻어주었다.